추석이 다가옵니다. 산삼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삼바이에는 국내산 토종 산양 산삼은 물론이고 영주 한우, 소백산 천연 벌꿀, 곶감, 표고버섯, 멸치, 굴비, 광천김, 한과, 홍삼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준비해야 할 추석 선물, 이왕이면 새날과 함께하는 기업 삼바이에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한글로 삼바이 검색하시거나 삼바이.co.kr로 직접 들어오셔도 됩니다. 산삼할 때 삼, 사다라는 뜻의 바이, 삼바이입니다.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상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회원 구입도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주장과 한국당의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요구에 이어 이번엔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은 성역인가라며 보수 진영 대통령을 박해할수록 자신들 진영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비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망언, 이에 부하내동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그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저열한 정치 공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주로 대선이나 보수 진영의 위기 때 고개를 들었습니다. 2013년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땐 당시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 시절 사초 폐기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참여정부 때 성전회장 사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꺼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과 방송장악에 대한 수사 중에 또다시 노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2012년 2월 24일자 군사이버사 심리전단 상황일지를 보면 회장님 지시란 대목이 나옵니다. 종북앱 관련해 앞으로 더 강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라는 지시입니다. 지시를 한 간부는 연재욱 당시 사이버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에선 신분을 숨기기 위해 국정원이 하는 것처럼 사령관을 회장님, 심리전단장을 사장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일부 육군부대 지휘관들이 정치시사 팟캐스트인 낙곰수앱 등을 자의적으로 종북앱으로 지정한 뒤 군 간부들의 휴대전화에서 강제 삭제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던 때입니다. 주목할 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대응입니다. 국회에선 지휘관들의 조치를 두둔했고 정신전력 강화 측면에서 해당 지휘관의 조치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 뒤 자신의 트위터로 군 통수권자 비방앱 삭제 조치는 합당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심리전단 댓글 부대원들은 이 글을 리트윗하는 등 SNS에서 확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상황일지에 장관 트위터에 대한 네티즌 반응까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심리전단 댓글 부대원들의 계정을 확인했더니 이른바 회장님 지시 이후 낙곰수앱을 공격하는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심리전단의 작전 결과를 매일 보고받았다는 김관진 전 장관. 불법적인 정치 댓글 공작에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죽음을 다룬 영화 김광석입니다. 영화 개봉 이후 김 씨의 딸 서연 양도 이미 10년 전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타살 의혹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범죄 혐의를 어떤 것을 잡고 저희가 고소를 했는지 고발했는지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발장 등 서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고소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의 소환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이 10년 가까이 흘러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출국 금지 조치 중인 서 씨는 언론을 통해 타살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 씨는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자신이 직접 나서 해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미국에서 머물렀던 서 씨는 최근 경기 용인 등의 거주지를 두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씨의 변호인으로 강용석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강 변호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서현 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어느 정도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수사 진행에 따라 서혜순 씨의 주변인으로 알려진 남성의 정체 역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자, 오늘 나오신 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월화수목 금금금 김현입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푸나 안녕하십니까 까까까까. 푸나 나나나. 아니 그래도 오늘은 네. 그나마 오늘은 일요일 아침에 저희 지금 새날 녹음 말고는 일에 해당하는 건 없어요. 그냥 약속 있어도 아침에 아주 즐겁게 씩씩하게 막 걸어왔어요. 기분 좋게. 아, 그러셨구나. 정치인도 쉬는 걸 좋아하는구나. 매일 일요일날 나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좀 그렇죠.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김현 대변인.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어저께 SBS에서 했잖아요. 인터뷰를 한 달 전에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국정원 댓글 공작 그게 이제 한참 여론에 반영될 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더 나온 게 연예인들 블랙리스트. 그래서 어저께 개명해서 그때 이제 고초를 겪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김규리 절규하는 인터뷰 모습을 보고 비몽사몽으로 있다가 나왔어요. 꿈에서 막 누가 나타나고 그래요. MB를 구속하라 막 이러고 그대로. 안산에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당으로부터. 그래서 강남으로 가라. 그러니까 좌우 뭐 맥락 설명 없이 이제 뭐 전화 도청도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김현 의원이 찾아간 것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야당 의원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서막이 오릅니다. 선거 개입 제보를 받아가지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 특히 이제 트위터나 온라인상에서의 악플 달기 이런 것들을 추적해온 결과 오늘 이 장소와 사람이 파악이 된 겁니다. 신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확인이 된 거죠. 이른바 셀프 감금 논란 속에서 35시간 만에 국정원 직원 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경찰에 제출한 김 씨는 정치적 중립을 어긴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저와 국정원을 왜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시키려는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그 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이례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2년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간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컴퓨터에서 20개의 아이디와 20개의 닉네임이 발견돼 사용 기록 3천여 건을 분석했지만 선거에 개입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사도 논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집니다. (3.6% 차이로 문재인 후보를 누른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며 국정원 댓글 사건 역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 제가 반드시 열겠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반전을 맞게 된 것은 대선 한 달 뒤였습니다. 이 직원이 인터넷 글에 찬반 표시만 했다고 경찰이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는 또 정치 현안과 관련된 글을 120건이나 써올렸다고 번복했습니다. 그런 거 당하면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은 무서울 것 같아요. 생존이 달려있는. 어저께 나온 얘기 중에 국정원 직원인데 대리기사 하면서 미행하다가 경찰서 연행됐던 사례가 맨 먼저 나왔거든요.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명박 정부 때는 댓글단이 주로 이제 주조였다면
박근혜 정부 때는 미행부대라고 미행단이라는 게 이제 꽤 활성화됐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제 사건하고 또 연결을 봤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소설 같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는 맨날 왜 그냥 국정원이 다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냐. 근데 실제로 이게 실상으로 드러나잖아요. 지금 보면 다 했어요. 관여 안 된 데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렇겠죠. 그렇게 본 건데 어저께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이제 또 이렇게 퍼즐을 맞춰 보니까 미행당해 본 적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저는 없죠. 뭐 저는 그렇게 투철하게 학생운동한 사람이 아니어서. 옛날에 감옥 갔다 나왔을 때 미행당해서 어디 행사를 가는데 미행당했는데 제가 저 운전을 잘 못해요. 근데 운전을 해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거 있죠. 쫙 가다가 확 돌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나 그거 해봤어. 운전을 잘 못해서 미행하시는 분한테 대신 운전해달라 그런 줄 알았어. 그래야지 역사의 반전이 있지. 그렇지. 그 두 분이 보면은 그랬을 만해요. 원장님도 그랬을 것 같고. 저분은 반미투쟁했던 분이어서. 네. 감옥에 지금도 계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국정원 세월호 관련해 갖고 분명히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술 마시는지 어떻게 하나 대리기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소리지. 아니 뭐 그분을 특정하긴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12시부터 작전이 들어갈 수 있고 12시 뭐 9분부터 또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라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이제 가능한데 근데 뭐 워낙에 그때쯤 되면 주요한 그 상황에서 사찰을 이미 했었거든요. 그럼. 네,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그 주요한 분들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 지도부에 대한 미행과 사찰이 당시에 이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저는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변호사 행변 출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쭉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여직원 국정원 직원의 그 감금 사건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그 화를 보니까 김규리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엄마의 묘소를 갔는데 거기에 온 친인척들이 너 여기 왜 왔니? 라면서 이제 타박할 때 댓글을 쓰고 본인을 인신공격한 사람이 비판받아야지 왜 자신이 그로 인해서 비판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엄마 보러 갔어요. 우리 가족도 오랜만에 성묘 갔어요. 성묘에 갔는데 오랜만에 엄마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막 욕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문건에 이름이 나왔잖아요. 공권력이 그렇게 해를 가했다는 게 문건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되죠? 국정원 공작조가 그를 공격했던 논리가 아직도 잔상으로 남아서 그 공작조는 빠져있지만 일반 네티즌들이 아직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 피해 여성인데 좀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해달라. 더 이상 악성 댓글은 정말 그 폭력이다. 아 정말 참 여러 사람들이 저렇게 힘든데 가해자들은 다리 뻗고 자면서 피해자들을 훈계하고 엊그저께 사건이 있었잖아요. 맨 마지막엔 다리 잘 못 뻗고 자더라고. 끝까지 다리 뻗고 자는 경우가 아주 극히 일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죠. 하긴 세상이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 건데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게 증거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초창기 때 막 엄청 세게 방송할 때 여기 말고 다른 녹음실을 빌렸었거든요. 어느 날 우리 방송 이야기를 이렇게 제목을 딱 쳐보니까 누군가가 연관 검색어를 만들어놨는데 녹음하는 장소야.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실수한 거네 그러면. 일부러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 일치를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런 현상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 국정원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국정원장이 새로 바뀌면 뭐 어쩔 거야 하는데 그 조직이 워낙에 방대하고 비밀스러운 조직인 게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반발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이제 진짜 진정한 개혁이 되는 거고 국민들한테 이제 웃음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정원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정말 자기들의 업무를 멋있게 해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특수와 갈채를 받는 그런 국정원 조직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요즘 대리운전 업계 어때요? 무한 경쟁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방송 초창기 때 후원하고 싶다.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후원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나 봐요? 아니요. 대리운전 사장님이었죠. 그게 박근혜가 그 엄혹하던 시절에 팟캐스트 전체 시장에서 최초의 광고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돌려줄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뭘 줄 것인가. 금액으로 적립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엄혹하던 시절에 큰 힘이 되어준 업체다. 사람이 가져야 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이런 분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대리운전은 1800-6606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지난주 방송 끝나고요. 다음 주에는 즐거운 내용으로 좀 뵀으면 좋겠다 했는데 즐거운 내용도 있고 그 이야기는 또 일주일 동안 다 이슈가 돼서 이제 약간 이슈성 사그라들었고 그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통과가 됐어요. 우리 방송하고 나서 뭐 얼마 안 돼서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제가 거의 비슷하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네, 23표.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서요. 다른 방송에서 정확하게 찍었어요. 160표. 그거 찍은 사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느낌이 있나 봐요. 매주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상대가 도발을 해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정진석 막말. 지난번에 우리가 했을 때가 김문수 막말.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권양숙 여사와 부부싸움에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공방이 오고 가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했다. 이게 뭐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무슨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분노하기 전에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김문수 전 지사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완전히 맛이 변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한 번이라도 개인적 인연이 있으세요? 김문수? 아니 그럼 다 알죠. 우리 현대변인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사람. 아니 그 옛날에 민중당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앞에 나타나면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근데 참 이상해. 저는 정말 이상해. 이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참 이상하다 했는데 정진석 의원도 옛날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비교적 그러니까 보수라고 해도 정상에 어느 정도 조금 근처까지는 있었다. 한 10년 내지 20년 전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종의 오면서 아까 이렇게 걸어오다 생각을 했는데 거의 보수정당 붕괴 대세론 아니냐.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게 아니 상식적이거나 무슨 정치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물타기 하려고 뭐 누가 그 얘기를 했지? 논평을 하면서 MB 구속하는 거 MB 수사하는 거 물타기 하려고 이런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누가 우리 논평 중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사건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 식의 만약에 사고를 했다면 이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런 식의 소위 정치적인 사고를 했다면 그 또한 말이 안 돼. 황당무계하고 이 사안 자체를 그렇게 그들이 갖다 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완전히 이렇게 정상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증상일까 싶어요. 증상 이상해.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런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실이라고 해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논평할 때 이런 이야기, 예를 들어 이쪽에서 말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젊은 여자들 끼고 술 먹다가 총 맞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식의 논평은 안 하잖아요. 아니 아까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인식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또 예를 들어 이거를 부부싸움이라고 해서 권양숙 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선거 나가서 표 얻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 정도 수준에 한참 못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맛이 완전히 같구나. 저는 이런 페이스북을 보면 드라마를 연상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조작 보면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사건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사건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위에 어른들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 우리가 뭘 했는지 안다면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묻고 가, 또는 당신이 책임지고 뭐 어떻게 해, 이러면서 이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문성근 선생님이 그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 그래서 저는 이 정진석 의원의 이 글도 자신의 보스를 보호하기 위한 물타기다, 이제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거는 당시에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후의 정무수석이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 그러면서 뭔가 알고 있다는 암시인 거죠. 내가 뭔가 알고 있다. 내 글은 비교적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을 마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위치로 이렇게 동격화시키는 거죠. 자기 진영에게. 그러면서 앞장서서 이제 아마 알게 모르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박근혜가 저렇게 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하기 전이에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무슨 전두환, 노태우는 광주로 해서 이미 거의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MB도 아무 쪽을 못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박근혜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가 만약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사실상 유일하게 정치적 발언이 가능한 이 소위 보수의 대부, 대모 비슷하게 남아서 상당히 오래 저게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내지는 걱정 이런 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박근혜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MB는 사실상 이미 뭐 4대강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의미가 없던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가 저렇게 되니까 본인 내지는 그 주변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뭔가 이게 뭐 아무런 비빌 데가 없으니까 그걸 뭔가 다시 조금 이렇게 하는데 살리는데 내지는 보수의 나름 근거의 하나로 가야 된다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하는 데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어떤 보수의 장기적인 정치적 생존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반영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정치적 계산이다 뭐 보수라는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해를 요새 하기가 참 어려워. 이게 전략도 없고. 최근에 그 홍준표가 거침없는 막말, 망언, 거짓말까지. 거짓말 행포잖아요. 말의 행포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지지층 흩어졌던 아주 그러니까 미랄 같은 지지층이 조금 결집이 되고 한 자릿수에서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공격이 그냥 나오겠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쨌든 MB가 당장 뭐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MB를 중심으로 그나마 소위 보수 진영이 결집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속에서 이제 MB 필살기로 살려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의 일환으로 보고. 역으로는 이제 그런데 저게 살기 위한 극악수인데, 근데 저게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제가 아까 그래서 보수 정당, 보수 정치 세력 붕괴 대세가 느껴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런 것이 가질 수밖에 없는 최후의 그게 어떤 극단적인 결국은 스스로를 전체 흐름과 격리시키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자기들이 정말 살아보려고 한다면 가질 수 있는 보수의 뭔가 재편 내지 통합 이런 것에서는 길이 점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아마 김명수 대법관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야 이거 진짜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국민의당 심지어 바른정당 일부에서도 느낌상에 이건 조금 심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지금 느낌과 반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진석 발언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보수 전략을 쓴다면 이거는 보수의 회생으로는 점점 안 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당해왔던 세월이 있어가지고 쟤들도 무슨 음모 있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엄청 몰려 있다는 반증처럼 보여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건데 하나 더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부분 이런 부분을 원래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살 부정하고 항상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렇게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해왔던 게 그냥 은연중에 또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문제는 이제 물타기가 이런 거잖아요. 이명박 온갖 비리들이 사실은 박근혜보다 더 이렇게 인목적으로 쏠려 있잖아요. 국정원이네 뭐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강효상이 그랬잖아요. 이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 어제 그 논평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박연차한테 돈을 안 받았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워딩을 쓰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이건 좀 설명이 굉장히 곤란한데 그래서 이쪽 분들도 가끔씩은 동조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방송을 많이 했던 것처럼 뇌물이라고 하면 그게 대가성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걸 입증을 못해서 결국 검찰이 포괄적 뇌물죄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정치 자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친구한테 받아왔던 관행 같은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뇌물로 포함을 시켜버리면 박근혜는 바로 유죄예요. 재판 받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뇌물 받았으니 이명박의 비리 같은 것도 넘어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여간 정진석 20일 날 이제 올렸던 페이스북 글을 어저께 다시 이제 글을 썼잖아요. 변명이라고 한 거죠. 예, 또. 예. 해명이죠. 사실은 여기에 내용이 보면 조호연 비서관이 여사님께서 이제 유감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간 게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그 비열한 놈. 이게 저는 물론 첫 번째 페이스북에서 정말 제가 소위 이 이명박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사악하고 정말 그 졸렬하고 쓸 수 있는 모든 형언할 수 있는 표현을 그동안 많이 이제 뭐 논평을 하건 뭐 얘기를 해왔는데 그날 거는 정말 가히 충격이었거든요. 20일 날. 근데 어저께 거는 20일 날 페이스북에 받은 충격에 플러스 더 알파가 된 거예요. 조호연 비서관이 여사님이 매우 불편해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다음 날 글은 보통의 인간이라면 죄송하게 됐다. 그러나 어쨌든 법적인 책임은 자신이 어쨌든 그 부분만큼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다만 뭐 이렇게 해서 몇 줄이 나가는 게 아니 보통의 뭐 다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인데. 맨 마지막에 하고 나서 근데 이게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마치 자기 같은 놈이 한 것까지를 지금 되싸서 했다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말종인 거죠. 말종이. 그래서 저는 이게 본인이 썼을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조작 드라마의 단면으로 비춰지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거는 본인이 썼을 거예요. 아니 썼는데 집단적으로 이런 거는 수기 하에 작성된 그럴 수 있어요. 문건이다라고 본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 저는 대변인님의 분노를 정말 이해하겠는데 가이드라인을 갖고 가는 거라고요. 이거. 어떻게 죄를 진자 입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말 비열하고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저희 방송이 그 지금 자유한국당 모 국회의원한테 무슨 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예요. 방송 내용 때문에. 근데 속으로 얘들이 왜 박근혜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고소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몰려 있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금 고소를 해놔서 경찰서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고소건이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고소 들어왔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단 귀찮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법적으로 뭐 어떻게 대단하게 뭐가 날 사안도 아닌데도 막 고소 걸어놓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잡아두고 있는 측면을 제가 보아서 이 정진석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제서야 뭐랄까 그 느끼는 공황 상태가 아닐까. 저는 무슨 논의를 거쳐 뭐 가이드라인 어쩌고 이렇게 별로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요. 우리가 가졌던 인식 중에 하나가 한참 동안 정말 이 보수가 어떤
이 정권을 유지하는 거대한 일종의 메커니즘, 거대한 머신 이런 게 있어서 정말 경험도 있고 훈련도 돼 있고 뭐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딱 정권을 유지하고 끌어가는 전체적인 전략 컨트롤 타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도 참 끌고 가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박근혜 후반기 이후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과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지금 전체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면 게다가 저쪽 대응하는 것을 보고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건 일종의 대세로서 분개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대의 맨 마지막 차를 타고 있던 자들이 지금 자한당에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과 멘탈 전체가 다 붕괴하는 것이어서 저거는 그런 무슨 뭐 전략적인 것도 있겠죠. 근데 저거는 붕괴 과정에 정말 극악한 병리적인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고 할까? 이렇게 보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안 좋네. 왜냐하면 저게 계속된다는 얘기네. 앞으로. 여기 문구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애통해 할수록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사법 처리 또한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짜고 치는 거라니까요. 현직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하고 문성근, 김유아 씨 같은 분들이 동참하는 여론몰이식 적폐청산이 나라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쪽이 한쪽을 무릎 꿇리는 적폐청산은 이 사람이 나올 수 없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정진석 뿐입니다.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보니까 집단이라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래. 친이계로서 그 정치적인 위상이 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현역 중에는 그렇죠. 현역 중에는 그렇죠. 정무석 했던. 그러니까 이명박의 최근의 어떤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명박의 대변인격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나름 하고 싶은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효상 대변인은 당 대변인이고 여기는 이제 대변인 격이라고 봐야 돼서 저는 사실은 이게 되게 하나하나 뜯어 봐야 돼요. 이 문장을 물론 이제 말 같지 않은 문장이라서 그냥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이제 이후에 어떻게 싸움을 걸어올지에 대한 방향타다. 그러네요.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딱 하나예요. 친일파 청산할 때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반민특위 같은 게 생겼을 때 딱 이런 논리로 그것을 저지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과거는 묻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일일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무슨 아까 무슨 포괄적 뇌물죄 이런 거까지 설명하시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는 헛소리 한 거예요. 아니 소설을 써가지고.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대응은 소설을 써가지고 헛소리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막 너무.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금요일날 이 얘기를 쓴 거는 20일인데 저희가 20날이 그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동의한 전날이라서 모든 게 다 그쪽으로 가 있어서 미처 발견을 저희가 놓쳤다가 다음 날 이제 언론 보도에 나고 기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방송 출연하고 나오는데 막 연락이 와서 숨이 턱 막혔죠. 인용하기조차도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논평에 그 말을 인용을 안 하고 그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거다라고 했더니 정진석 의원 당에서 고소고발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여기도 있는데 이게 당에서 고소고발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본인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당사자든 가족들이 관계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당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을 끌고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정진석 의원의 발언을 필두로 저는 이제 이명박이 마치 정치적 희생양인 양 이제 만들어서 이제 물타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국정조사 하자 또 그러겠죠. 이것도 지난번 언론 할 때 국정조사 하자 뭐 재수사하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의원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는 트윗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제 고민을 좀 깊이 해서 대응 방안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명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진석 의원의 이 페이스북에 대한 우리의 자세다라고 보는 거죠. 그 지금 정진석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거를 막 쓰고 있던 그 시점 방송하는 시점으로 보면 어제 서울 곳곳에서 친박단체들 시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 친이계 친박계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뭉쳐있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도 비슷한 감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에 관련해서 우리 쪽 편 들어주는 정치인이 뭔가 이렇게 어떤 말로 좀 센 말로 치고 나오면 굉장히 그 사기가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테면
친이계 친박계도 분명히 공존하잖아요. 그쪽에는 그 사람들한테 이명박 지키기 위해서 친박 쪽과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보겠다는 어떤 그런 그 자기적 지지자들의 결집. 그거 맞아요. 지금 이제 김태흠 의원도 이제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는 전직이기 때문에 이제 하여간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데 이제 현역 의원도 특히 이제 김태흠 의원도 충청이고 지금 정진석 의원도 충청이고 그 충청 정도는 지켜내자라는 필사의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간 이 정진석 의원 얘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도 우려하는 일종의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이 정진석 의원의 말 한마디 말 때문에 묻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제 그 각도에서 대통령의 순방이 제대로 평가되고 그건 이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될 건데 하여간 이번 주말에는 이 정진석 의원의 이 발언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일탈행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성과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봐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을 잘 계속 들여다봐야 돼. 나오겠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서나 어떤 분위기 이게 쭉 광범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프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온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데 그것을 그 사안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얼토당토 않은 면만 딱 찍어서 우리가 아주 강하게 공격하고 사안 별로 정리해버려야지. 이런 사안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다룰 때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나 그런 회의에 이렇게 쭉 보면 가끔씩 원장님이나 대변인도 비치잖아요. 표정들이 왜 그렇게 근엄한지. 다른 사람 말하는데 웃으면 또 실실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우리 품으로 오면 정말 말도 하기 싫은 정말 이 그냥 저질 그냥인데 정치라는 게 상대방이 저질로 싸움을 걸어오면 이거를 무시하는 순간에 그렇죠. 무시하면 대응 안 한다. 사실이 돼버리는 대응 안 그런 한다. 경우가 있어요. 뭐 너네 이제 배부르다. 이제 이런 얘기 듣고 또 그런 적절한 수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대응은 반드시 한다. 그러니까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처음에는 강하게 가다가 합의하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저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그런 게 많이 오거든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다음에 특히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그 여사님 친인척이 임용돼 있다라는 말 때문에 고발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당에서 한 게 아니고요.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차원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 건 역시 이제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고 법적 검토 이미 끝났고요. 시점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유야무야하거나 이럴 생각 정말 0.00001도 없다. 반드시 법적 책임 묻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집요하게 정진석 의원이 사과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도 있지만 정말 국민들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도록 그렇게 사과라는 것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전 단계가 아니라 법적 책임은 법적 책임대로 묻고 정말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의 사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심 어린 사과, 공개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 물론 안 하겠지만 근데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역사적으로 가장 그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물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는 거의 압도적인 1위잖아요. 그 비통하게 돌아가신 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이번에 정진석을 보면서 조현호 떠올리거든요. 실제로 무슨 비자금에 차명기자전 해가지고 실형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살고 있죠. 네,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그럼요. 정진석 씨 뜨끔하시겠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참 이게 죄송합니다만 또 현역 의원이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상정이 돼야 돼서 열받네. 그렇죠. 물론 체포동의안 문제는 있지만 저게 완전한 허위사실에 의한 소설을 그냥 완전히 갖다가 내뱉은 것이 돼서 그것 자체를 아까 말씀처럼 명백하게 법적 대응하면 큰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구속? 아니 그 구속이냐 체포해 구속 안 당하더라도 안 당하더라도 계속 이제 법원에 불려다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묻는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다만 거고. 이제 체포를 못하는 게 지금 속상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의원직을 지속적으로 갖고 정치행위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현재 그분의 신분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빠른 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그건 그거대로 바로 가야죠.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일이 수준이 다 낮은 이야기들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조명받고 있지는 않지만 새누리당 그 계열의 국회의원들의 비리들이 최근에 터진 것만 한 5-6건 되잖아요. 이혜훈부터 시작해서 권성동도 시작해서 최근에 원유철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비리가 일상화되어 있는 집단들에는 세상의 모든 게 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던 어떤 식당에 단골 식당까지 세무사찰을 받는 그런 압박을 당하면서 내가 그냥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뭔가를 짊어지고 가는 정치적 도의랄까? 그런 진정성 같은 것들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이 죽였지 하는 것들에 대한 지들끼리의 수년 동안의 쉴드는 뇌물 받아가지고 영부인하고 싸워서 자살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분노스럽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저렇게 완전히 맛이 간 모습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러네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다산역에 위치한 힘찬 건설의 헤리움 그랑비스타 상가와 오피스텔을 소개합니다. 8호선 다산역에서 잠실역까지 9정거장, 20분 만에 주파하는 쾌속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대안으로 50만 평의 녹지와 친환경 공원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오피스텔 1196세대의 고정 수요가 있습니다. 32,000세대의 배후 수요를 갖춘 마지막 신도시 다산에서 각종 프리미엄을 초반 투자로 빨리 가져가세요. 분양 문의 1800-4603, 문자 문의 010-5380-8497.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데르마늄5,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주는 꿈나라 베개. 뉴본 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나나기를 검색하세요.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됐고 그때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그 후에 방송한 적이 없어가지고 대법원장 후보자 이렇게 저희 또 생방송으로 막 보고 있는데 느낌적으로 뭐부터 보냐면 간표할 때 박주민 의원의 표정을 봤어요. 저는 최인호 의원. 그랬어요?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나쁘지 않아. 아 이거 통과됐구나 했는데 저 방송에서도 밝혔듯이 대략 표 계산을 해보면 국민의당 쪽에서 딱 중심에 극중으로 서 있잖아요. 40표가. 표 분석을 했죠. 성향 분석을 하면. 극중으로? 네. 20대 20이 딱 갈리는 상태인데 이 정도 분위기면은 그 중에 약간 아까 극적으로 서 있다 그랬어요. 극중. 안철수의 극중?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표 분석할 때 왜 그 그래프를 보면 딱 중심에 서 있는데 그게 20대 20이에요. 느낌적으로. 그런 분석으로 봤을 때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안철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10명일 것이다. 그래서 대략 160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라고 하는 얘기가 엄청 긴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단서를 달고 이게 부결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아찔하거든요. 부결됐으면 원장님하고 저는 오늘 방송 못하죠. 아마. 왜냐하면 전 원장, 전 대변인 이렇게 일괄사퇴? 일괄사퇴해야죠. 지도부가 다 이제 그 다음에 봐야 예를 들어서 되겠죠. 국회에 대한 이제 회의론, 무용론 이래서 국민들로부터 여야가 싸잡아서 엄청 비판받지만 특히 여당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극도로 올랐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많이 나오게 됐었던 상황이 방송을 거예요. 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제 대변인이라고 농성하고 들으신 것도 있었을 아닌데. 거예요. 농성 지금 국회 안에서 로텐도어에서.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김희수 소장님이 부결되고 나서 정말 낙담했거든요. 이걸 전체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되지? 근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는 가결될 것 같다. 지난주에 저희가 네. 그렇게 낙관적 전망을 했던 거는 그만큼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원들이 열심히 이제 그 야당 개인적 관계로 이제 설득하고 또 그때 대법관 후보자의 동문, 예를 들어 뭐 동문들의 이래 반응들도 체크되고 그래서 아주 최악의 경우 153표라도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나름은 느긋한 건데 결과로 딱 보니까 이제 160표가 나오는데 최인호 의원이 머리를 이렇게 두 번 했어요. 혹시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사인이었고 박주민 의원은 뒷모습으로만 이렇게 나왔기 그게 때문에 저 부결되면 목 잡기로 했었나요? 그 부결됐을 사인은 나는 뭐였어요? 목은 모르겠네. 목 잡기로 한 거 아니 같은데. 그걸 미리 알아서 뭐 한다고? 아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불안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머리 이렇게 했는데 저도 뭐 국회 방송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298 그러니까 8개를 낱개로 이렇게 놓아서 298명이면 전원이잖아요. 299명 중에 한 명이 구속돼 있으니까 전원 참석한 거기에 드륵드륵 기계로 이렇게 숫자 세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돌아가는데 앵글이 확 바뀌더니만 이제 의원석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인호 의원을 비춰주는데 최인호 의원이 머리를 그렇게 만지길래 됐구나.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저는 1시간 전에 가결을 염두에 두고 이제 논평을 미리 해놓은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정론관 저희 공보실에서 160표로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그 즉시 이제 가서 안 됐을 때를 겨냥한 것도 써놨어요? 안 했어요. 그건 쓸 필요 없지. 왜냐하면 사퇴니까 잘했어요. 무조건. 일괄 사퇴죠. 아니, 그것도 아닐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여당의 모든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고 농성중이라면 당대표는 계시고 임명직들은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렇게 김희수 소장에 이어서 대법원장까지 실제로는 낙마됐다면 거의 당대표, 이거는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할 정도의 상황이 됐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추 대표가 하겠습니까? 그 분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여당인데 싸우더라도 가장 그거였잖아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 김희수 부결됐을 때 어떤 데서는 물러날 그런 예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꽉 잡았던 이유가 지도부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아니 그때 그러니까 지금에 돌이켜 보면 만약에 안 됐을 때 뭘 했겠냐고 치면 이제 그래서 부결됐을 때 논평 썼냐서 안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도 있었고 내가 이걸 써놔서 정말 부결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부결되면 두 줄이죠, 막 그냥 두 줄.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건데 이제 일단은 그날 낮에 원래 아침에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원래 사자회동 제안을 했었다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를 만나기로 월요일 날 약속을 했고 제안을 하고 약속을 했고 이제 받은 건데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오후에 캔슬을 하고 수요일 날 아침에 대표가 만나지 않겠다 이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의총장에 가서 약간 뉘앙스가 그때 우리가 받아들인 뉘앙스가 반대하라는 뉘앙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부가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길목을 지키자. 추 대표가 국민의당 원내대표실과 당대표실로 찾아간 거죠. 가다가 국민의당 의원들 몇몇 만나가지고 협조 당부 드리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자리에 안 계시고,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만 이제 자리에 있어가지고 나오면서 그게 이제 사진에 나온 거잖아요. 팔짱 낀 추미애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때도 막 국민의당의 일부에서 뭐 약속도 없이 오냐, 뭐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막 그렇게 야지도 놓고 그걸 들으면서도 주 대표가 잠깐이라도 얘기하자 그래서 김동철 원내대표랑 우리 당의 원내대표실로 가서 한 3분 정도 대화를 나눴고 나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 이제 전력 투구를 한 거죠. 그 의원들이 다들 열심히 뛰었고 지도부도 그렇고 또 추 대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마지막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 만남도 마지막으로 이제 비공개적으로 제안도 하고 그거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그쪽에서 이제 문제 삼았던 발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의 분위기는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이 구체적으로 쭉 과정을 설명하신 것처럼 대단한 팽팽한 긴장 뭐 이런 것인데 역으로 놓고 보면 이게 생각 이상으로 이번 통과가 의미가 있는 것이 끝나고 나서 뭐 좁게 보면 과연 지도부가 여당 지도부가 그대로 있었을까 살아남았을까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사법개혁이라는 이후에 큰 하나의 한 부분에 물꼬가 터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당 자체가 그대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정도의 상황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은 소위 정기국회라든가 앞으로 쭉 향후에 놓고서 의회를 어떻게 끌어가지 또 협치를 어떻게 해가지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방식으로는 뭐 통합이라든가 연정 뭐 이런 것 외에 야 이게 사실 이 다당제 국면에서 어떻게 이걸 가능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한 번 지난번 김일수 때처럼 딱 막히니까 정말 숨이 턱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일수 때와 김명수 때 서로 일합을 겨룬 거예요 사실은. 일합을 겨룬 건데 아 이게 이런 방식으로 잘하면 풀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일종의 어떤 자신감과 안정감을 회복이라는 면에서 이번 전체가 보면은 초기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초기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국면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권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상당한 고비를 1차 한번 넘겼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역으로는 상대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야3당 뭐 연합이라는 방식으로 소위 무조건 반대 연합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된 그 충격. 야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정진석 뭐 이런 발언 막말까지 다 영향을 미친 심리적인 충격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더 가는 건데 그래서 자기들에게 사는 길을 또 막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확 가버리니까 저런 식이 되면 이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까지 전체를 끌어안아서 할 수 있는 그 룸은 더 적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상당히 이번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고비였다. 원내대표가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뭐 청와대 어떤 분도 초록색을 메고 이렇게 염원을 담았다 이렇게 뭐 그 나름대로 분석이에요. 이건 뭐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식의 어떤 태도가 정말로 그분들이 표를 찬성 쪽으로 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긴 돼요? 그건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난 거지만 근데 그 정도까지 되기에 정말 열심히들 극진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브로치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있다 이제 그렇게 회자됐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넥타이를 남자 네 분만 이렇게 연도색 계열로 넥타이 맨 것을 이제 하길래 이렇게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의 문화다. 추 대표가 그 이제 당 대표 연설 때 국회 당 대표 연설 때 이제 연두색의 새로운 이제 의상을 입고 그때 되게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회자가 됐는데 그때 그 대표 연설에서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야당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미래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대개혁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양극화 해소로 해서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의 국회에서의 그러니까 협조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게 김미수 소장 이제 임명 절차가 남아 있고 뭐 쭉 해서 이제 정기국회 때의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상징적 의미의 옷이었는데 그날도 그 옷을 입고 오셨어요. 복장을 잘 보시라. 이제 추미애 대표가 화해, 평화 내지는 좀 그런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조가 필요한 날 그 옷을 입고 오셔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추 대표의 복장도 좀 관심 있게 봐주라. 근데 사실은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제 드레스 코드가 굉장히 이제 의전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정수 여사님 이번에 가셨을 때도 뉴욕 가셨을 때도 보면 한복이 요번에는 이제 그 이제 개장이 이제 관심을 받았잖아요. 300인분의 개장을 가져가셨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이제 한복을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도 한복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두루마기인데 좀 개량화된 거. 이제 그런 복장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외교이듯이 정치인들의 넥타이와 뭐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야당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녹색만 하지 말고 빨간색 넥타이 메고 우리도 좀 찾아오라고. 우리랑도 밥 먹자 그러지. 꼭 필요할 때 왜 국민의당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한테만 대통령이 전화하냐.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은 저 회의하고 만나자고 해도 자꾸 아니 전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만나자고 추 대표가 제안하면 만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가 그러면은 만나자고 하면 전화해서 잘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하면 협조 잘 해줄 거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노력을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추미애 대표가 넥타이 뭐 상징 얘기 옆으로 좀 갔지만 넥타이 얘기도 있고 추미애 대표 옷 얘기도 했지만은 추미애 대표의 경우에는 팔짱 정치도 있죠. 그래서 팔짱이 좀 잦아질 가능성이 있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추석 맞이하는 한 방송에 이제 녹화를 했는데 거기서 바뀌었어요. 더 진일보했어요. 허그 정치로. 아,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계단 오르면서 김동철 원내대표 이렇게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 내려오는 그 내려오는 거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김동철이나 이런 사람들 원내대표 하니까 발언이 센 것이 계속 보도가 돼서 공적처럼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번에 안철수에 반대해가지고 찬성해야 된다고 해서 또 달리 보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정치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대선 때 얽혀 있던 고소치와 이 부분이 국민의당한테도 갔고, 알고 봤더니 또 자유한국당이 그걸 공격하게 봤더니 자유한국당한테도 고소치와 보통 많이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대선 끝나고 나서 이긴 쪽에서는 고소치하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2012년도 그 제가 사실은 2012년도 국정원 직원 감금 재판 저희는 아직도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정치권의 관례이죠. 치열하게 붙어서 전개되는 선거에서 도리 없이 이제 공방을 펼치잖아요. 막 하다 보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데, 이번에 국민의당하고 대선 때 성명 논평전에서 이제 된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거이지 그 나머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 빼고는 일반적으로 이게 사실은 특히나 대변인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말이 좀 격하게 나갈 수도 있고 명예훼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명예훼손이죠. 그걸 일일이 다 만약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또 책임을 져야 되고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죠. 더구나 현역이 아니고 원외의 경우에는 진짜 방어벽이 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지금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의원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때 시계건으로 끝까지 갔죠. 거기서는. 그래서 통상 이제 무죄가 났지만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번 일들은 대선 이후에 아마 쭉 얘기가 됐던 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번 일과 무슨 연계해서 그걸 하는 식으로 가면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것을 먼저 앞장 세우지는 말자라고 오히려 논의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흠집내기죠.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거죠. 예. 문준영 씨 것만 지금. 그건 이미 빼고,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진행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치 공방에 관한 것들은 통상 그렇게 하죠. 홍준표 대표가 대표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여야 영수회담을 갖기로 해서 했는데 그때 홍준표 대표는 한미 FTA 때문에 자기를 공격했던 걸 사과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납불키기 싫다. 이래가지고 이제 1차는 거절하면서 2차 제안 있을 때는 참여하겠다라고 본인이 이제 공개리에 얘기했죠. 근데 2차도 한러 정상회담 이후에 그 정상회담 성과와 안보 및 그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 대해서 그때도 걷어찼죠. 그때 이제 또 보이콧, 국회 보이콧이 있었긴 했지만 걷어차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3차로 제안한 건데 또다시 걷어찬 거죠. 홍준표 대표가. 근데 이 걷어차면서 들러리 서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내는 제일 야당에 대해서 나머지 군소정당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제 여야 다른 정당하고 같이 놀지 않겠다라는 것도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데 당연히. 당대표 부른다. 이제 이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제안이고 두 번째 제안에 대한 그 청와대가 수용했던 것은 그때 제안자가 안철수 대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가 이제 김희수 소장 인준 처리가 진행되기 전이어서 그때 이제 국민의당에서 안보 회동하자라는 것도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호남 일정 연기한 그렇죠. 거. 연기한 것도 사실은 그런 국민의당을 노력의 배려 일환이죠. 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크고 작은 노력들이 쭉 있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먼저 얘기하면 또 그거 갖고 어떤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냥 여론으로부터 또는 그 언론으로부터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도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넘겨왔던 기간이 한 20일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추 대표 경우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되게 아주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는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지금 당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확하게 공격적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은 취하는 것과 그렇지만 이제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전체 법안의 통과라든가 어떤 사안의 통과를 위해서 전체를 긴장을 적정 수준의 유지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것들의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온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초의 한 번의 그 균형점을 찾아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시작되는 거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진화시켜 갈 것인가. 이게 뭐 과하게 갈 수도 없고. 김희수 부결 났을 때 그 여당 대표가 거기서 뭐라고 해? 일단 세게 질러서 상대방들이 꼬투리 잡을 만한 것도 오히려 인증으로 남겨두는 게 정치를 푸는데 더 도움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세게 질러놓으면 상대방이 말꼬리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거 사과해. 약간 좀 조삼모사 같은 건데 다른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 사과를 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더 꼬창을 부릴 만한 여지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어느 정도 약간 좀 굴욕 같은 건데 세게 던질 땐 던져서 경색된 국면을 만들어 놔야 푸는 데 있어갖고 확실한 뭔가 단초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언하고 사과해서 표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이거 아닙니까? 명분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네티즌이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추 대표의 발언이 결국은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표결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본인이 희생해서 그렇게 된 거라서 고도의 전략 아니냐.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의 노련한 수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있잖아요. 예전에 이해찬 총리가 차떼기당 발언을 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 발언의 배경이 뭐냐면 몇몇 군데에서 이제 뭐 말씀도 하셨지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간수법으로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그때 대통령께서 동의할 수 없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불복이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너무 이제 그게 강경해서 당시 총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니까 충격 상세 아이템 지금으로 보면 이슈를 또 다른 이슈를 덮는다고 해서 차떼기당이라는 발언을 해서 국회를 공전시키고 이 총리가 공격의 주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연일 이제 이 총리 물러나지 않으면 뭐 국회를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뭐 계속 이러니까 이분이 열흘 버티다가 그러니까 이슈가 사라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의를 표했어요. 사의.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당이 사의니까 사퇴하냐? 막 이랬는데 사의가 국어사전의 세 번째 뜻 해석이 사과의 극존칭. 그러니까 그래서 사의를 표했다.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사의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수첩이 있잖아요. 수첩에 10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1단계, 2단계, 10단계까지 이제 이 국회를 스톱시키고 이슈를 덮으려고 했던 건데 두 번째가 차떼기였다는 거죠. 10번째 가기도 전에 흥분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추 대표님의 요번 물론 뭐 야 너무 강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거는 전 추 대표의 고도의 전략이 좀 숨어 있다고 보는 게 발언을 안 해서도 경색된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슈를 확 이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센 발언해서 주목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풀어지는 거니까 마무리를 좀 하자면 홍준표식 정치에 대한 약간 비판을 하고 싶은 게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 계열은 그런 정치 잘 안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지지층에만 기대는 정치.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청와대에 안 가겠다라고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도 어떤 정치를 하기보다 자기 귀에 속속 홍준표 시원하게 잘한다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만을 듣는 것 같은 모양새로 부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런 어떤 행위들, 정진석이나 홍준표 행위들이
바른정당과의 결합도 어렵게 만들고 국민의당과도 결합이 어렵게 만든다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기대면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회복할 거라고 보는데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에 완전히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게 어떤 정치의 스타일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정치의 처지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죠. 몰릴 대로 몰려서 그냥 그 구멍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입장과 전체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의 차이.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번 주의 마무리는 그래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뭐 유엔에 대통령 갔다 오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찝찝하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 엄청난 긴 휴일을 바로 앞에 둔 그 일주일 동안이 사실은 민심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아마 두 분도 그 어디 서울역이나 용산역 가실 것 같고. 네. 예. 어쨌든 지난 한 주는 예. 휴 살았다 이랬더니 에이 진짜 저 인간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예. 이것이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네요. 느낀. 그래도요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 쪽 분들은 즐기면서 하세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스스로 생명을 단축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즐기면서 합시다. 힘내 싸우시고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